안대중 상무입니다. 저는 SDS에서 스마트 팩토리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제조 쪽에서 설비나 공정 데이터들, 그다음에 제품의 품질 데이터와 관련돼서 저희 SDS가 스마트 팩토리에 이제 지능을 불어넣는 그러한 어떤 영역들을 저희들이 좀 집중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특별히 스마트 제조를 위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앞전에 그 포스텍 최승진 교수님께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튜토리얼 레벨로 어느 정도 강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키노트를 들으면서 조금 새로운 그 머신러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저 나름대로는, 머신러닝 하면 이제 항상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 먼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늘 저희들이 좀 긴장하고, 보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정합률이 나올까? 어느 정도 설명력이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늘 긴장하면서 접했던 게 머신러닝인데, 아까 최 교수님 강의 중에 그 러닝머신과 이 머신러닝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상관관계를 저는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단어에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름대로 제 기억에는 새로운 피처로 그렇게 학습이 되는 그런 어떤 키노트 세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잘된 정보인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인지 이제 나중에 제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처 자체가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가 이제 가려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어떤 그 제조에 있어서의 스마트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머신러닝의 어떤 관계랄까요? 어떤 포함 관계랄까요? 또는 프로세스랄까요?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오늘 조금 같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는 제조라고 하는 공간에서 지능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짚어보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어널리틱이라고 하는 단어로 포장이 됐던 여러 가지 어떤 어널리틱의 과정들, 그런 것들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지적인 서비스의 모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를 조금 가치 있게 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제조에서 경험을 했던 여러 가지 머신러닝의 사례들, 또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AI라고 하는 서비스에 근접했던 그런 어떤 사례들을 4가지 정도를 좀 가지고 그 사례 자체가 잘 됐다 잘못됐다 내지는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 자체를 논하기보다도 그러한 사례를 왜 고민했고 또 그 사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 원리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조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입하는 그런 어떤 응용력을 갖고 가실 수가 있다면은 이제 오늘은 세션은 조금 소득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초상권 때문에 사진을 사용을 못했는데요. 민스키 박사님이십니다. 이제 이분을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은 AI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작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기계학습의 과정이고 인공지능의 일부분이지 이 자체가 인공지능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내고 있고, 이분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그 문구 중에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가장 쉽게 설명한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머신을 러닝을 합니다. 기계학습을 하고 이 기계학습의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된 결과가 머신 런드가 됩니다. 머신 런드는 사실은 이 반복의 과정으로 나온 어떤 우리의 그 룰셋의 집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룰셋의 집합이 어떤 서비스를 발휘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지적이다. 그리고 사람의 지능과 사람의 판단력을 흉내내고 있는 AI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관계를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적인 관점으로 조금 다시 우리가 정립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우리가 이런 지적인 판단력과 지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데, 러닝과 런드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되게 친숙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마치 인공지능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저러한 내용들을 하나의 활용의 수단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조 현장에 보면은 일어났던 그 각종 프로세스의 군소 영역에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설비 레벨에서 프로세싱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설비 데이터, 공정 데이터,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공정의 결과, 제품에 대한 품질 데이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잘 공장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퍼실러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끝난 테스팅 데이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제 시스템으로 대부분 이제 제조를 요즘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놓은 데이터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흘러보내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안에 축적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하고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라고도 부르는데, 저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저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만히 속성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굉장히 심플하게도 숫자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나 동영상 데이터, 저 정도로 한 3가지 정도로 분리가 됩니다. 물론 언어 쪽의 텍스트 데이터에는 보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조기업에는 저 보이스 데이터 자체를 DB화해서 어떤 자산화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제조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 인프라로 운영을 하지만, 그때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 3종류로 대부분 다 그룹핑이 되더라.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집중했으면 하는 영역이 뭐냐면, 이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루시는데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숫자 자체에 대해서 평균을 내본다든가, 분산을 구해본다든가, 어떤 패턴들을 따져본다든가, 회기식을 수립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계적인 접근이나 또는 데이터 마이닝적인 접근으로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영역입니다. 그런데 텍스트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정형적이지 않은 영역이어서 우리가 저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거나 의미 있게 활용하는 영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영역들이 이러한 데이터 영역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2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지금도 다 사람이 개입합니다. 사람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게 지금 저희들의 현장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가 제조 쪽에서 지능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방법론입니다. 이 머신러닝의 방법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 저게 무슨 머신러닝이야? 내가 그냥 예전에 학부 때 배웠던 그냥 회귀분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아래쪽에 보시는 이러한 메소드들과 융합이 되고 활용이 되는 과정에 함수가 구성이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서비스 자체가 AI의 밸류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 과정은 우리가 머신러닝의 하나의 과정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왼쪽에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 다루고 계시는 데이터들입니다. 공정의 설비나 또는 품질 측정 결과들, 이런 결과들이
이제 현장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변수들을 우리는 흔히 X라고 얘기하면서 뭐 독립 변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어떤 과정의 데이터들의 끝에는 최종적으로 품질이나 수율이나 이런 Y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하는 게 이런 X들의 변동과 이런 Y의 결과물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할까? 어떤 패턴이 존재할까?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저러한 것들을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어널리틱 과정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요즘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간에 이제 펑션이라고 우리 이제 보통 지칭을 하기는 하는데, 이 자체를 우리는 X로부터 뽑은 데이터의 패턴으로 Y를 설명하는 수학적 모델식을 만들면 이 자체를 우리는 모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저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모델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델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모델링의 과정에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소드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서포트 벡터부터 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부터 해서 흔히는 리그레션까지 이런 것들을 수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머신러닝의 메소드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흔히 해왔듯이 이러한 형태로 X와 Y의 관계를 가지고 리그레션을 할 수가 있고, 저러한 어떤 그 리그레션 라인에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을 피팅을 해보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Y = fx를 만들고 이 내용으로 미래의 현상을 예측하고자 하는 프레딕션도 하게 되는 것이죠.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굿과 배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뉘죠. 이런 경우에는 저런 녀석들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제 분류 문제로 들어가거나 또는 군집화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이 여지껏 사용해왔던 머신러닝의 방법론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조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머신러닝에 대한 그런 방법론들 또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또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시스템과 데이터에는 어떻게 엮여 있는 건지를 이제 저희 그 SDS의 스마트 팩토리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희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이 바깥에 있는 가장 큰 서클이 제조 쪽에 있는 분석 계열의 시스템들입니다. 이 분석 계열의 시스템들 안에는 크게는 숫자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정형적인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텍스트나 이미지나 이런 비정형적인 데이터들이 오른쪽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형적인 숫자 데이터는 저희들이 스토캐스틱한 방법으로 또는 데이터 마이닝 어프로치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탐색을 해왔어요. 알아요. 다룰 줄도 알아. 그리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차원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계 툴이나 데이터 마이닝 툴을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을 주로 해와서 현장의 품질 엔지니어나 공정 엔지니어들에게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희는 데이터 마이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영역 자체를 저희는 1세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이제 지능을 만들어서 스스로 뭔가 액션을 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욕구들이 지금 많이 표출이 되고 있고, 맨 외곽에 머신러닝이 있다면 아까 키노트에서 들으셨던 딥러닝에 대한 부분들, 바운더리가 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레이어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고, 그 안에서 아까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은 키노트 세션에서 1차 들으셨습니다. 리워드가 확실한 그런 문제들, 어떤 액션을 한 가지를 하고 한 가지 액션한 내용에 대해서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굿이냐 배드냐, 이 리워드를 바로바로 줄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풀기가 용이하죠. 그런데 사실상 제조 쪽에서 그렇게 액션과 리워드를 바로바로 줄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흔히 찾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상 하고 있는 어프로치는 데이터 마이닝 어프로치와 그 다음에 지금 머신러닝의 전통적인 방법들, 그 다음에 일부 딥러닝까지를 저희들이 영상 쪽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제조 쪽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범주를 저희들이 지금 디파인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 SDS의 스마트 팩토리가 나누는 1세대 AI는 룰 기반이고 컨디션 기반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저희들이 어드밴스 프로세스 컨트롤이나 폴 디텍션 같은 것들을 하면서 또는 버추얼 메트롤로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면서 기반이 다져져 있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술들이라고 보면, 지금 2세대의 추론 기반의 기술들은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사람이 의도하는 어떤 그 구문과 컨텍스트 자체를 읽어내기 위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쪽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 영역을 저희는 KD라고 부릅니다. Knowledge Discovery 쪽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패턴 리코그니션 쪽, 그 다음에 이제 ADC라든가 오토매틱 디펙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불량 이미지 같은 것들 자동 분리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딥러닝 테크놀로지를 써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제조 쪽에 있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서비스 자체를 조금 더 지적으로 레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숫자 데이터, 그 다음에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이 네 가지의 사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제 저 내용이 모든 인더스트리에 다 동일하게 접목이 되고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경험했던 제조에서 얻어낸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참조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제조 쪽에 특별히 설비 쪽에 숫자 데이터를 많이 갖고 계신, 저 데이터를 많이 쌓아두고 계신 쪽에서는 지금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설비가 가진 센서에 대해서 단일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게 폴트다 아니다, 노말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따져내고 있는 실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설비 자체의 계통을 우리가 그룹을 나누고 그 설비 자체의 계통을 설명하는 N개의 센서의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복합적 이상을 감지하는 그런 능력들은 아직은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언제 우리가 설비를 보존을 해야 될까, 언제 PM을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스틸 설비의 종류마다, 모델마다, 공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정복하고 있지 못한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쌓이는 여러 가지 설비들에 대한 공정들에 대한 이력 데이터들, 로그 데이터들, 텍스트 데이터들, 또 그 안에서 발생한 기술 문서들, 뭐 고장 분석 보고서라든가 이런 문서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나, 과거에 동일한 트러블이 났을 때 어떤 액션을 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내가 쉽게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지적인 서비스가 열려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이고, 뭐 이미지 분류 관련된 문제 굉장히 전통적인 오래된 문제지만 현장을 가보면 현실적으로 저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괜찮아, 애큐레시 높아,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사이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 현실을 보면 초기에 셋업할 때, 초기에 학습할 때는 애큐레시가 95% 이상 넘어갑니다. 그때 95%가 안 되면 프로젝트가 안 끝나기 때문에 맞춥니다, 어떻게든. 그런데 3개월만 지나서 다시 현장에 가보면 애큐레시가 60, 70%대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대로 가면 50% 이하로 빠집니다.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퍼레이터가 다 수작업 분류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고민이고, 뭐 영상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안전환경 관점에서 너무나 유명한 내용들이어서 영상 자체에 대해서 상황인지를 어떻게 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들 지금 알려져 있는 사례들이죠. 이 대표적인 네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저 과정에는 그러면 어떤 머신러닝의 기법이 숨어 있고 어떤 원리를 사용해서 저 서비스를 만들었는가, 이제 그것이 오늘 이제 제 강의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죠. 자, 먼저 설비 쪽입니다. 설비가 갖고 있는 센서가 되게 많죠. 뭐 이렇게 설비 사양에 따라서는 뭐 작게는 20, 30개,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좀 많죠. 뭐 많게는 7, 800개, 가상 센서 합치면 1000개가 넘어가죠. 이런 센서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일 항목에 대해서 트렌드를 모니터링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고민은 설비마다
바이오리듬이 있는데 그 바이오리듬을 다 고려해가지고 단일 항목 센서의 스펙을 결정해 주는 데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대표되는 설비들의 평균을 가지고 모든 설비에 일반화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얻고 있는 결과는 뭐냐면 가성 알람, 폴스 알람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좀 어려움 중에 하나고,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의 방법들을 조금 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0개가 넘는 센서 중에서 이 설비의 움직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센서들을 통계적으로 골라냅니다. 그런데 저것을 100개 센서를 설비 하나에다 대고 다 묶어서 우리가 골라내면 설비의 블럭의 개통에 대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센서를 개통별로 다 나누고 그 센서들의 그룹 중심으로 해서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PCA 분석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주성분을 뽑고 그 주성분으로 우리는 그 설비의 바이오리듬을 피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이 이 왼쪽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단일 센서의 프로파일을 설명하고 있는 그래프가 아닙니다. 특정 설비의 개통에 N개의 센서를 묶어서 하나의 피처라고 하는 것으로 끄집어낸 정보입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시점에 PM이 있었고 이 시점에 PM이 있었습니다. 이 PM 데이터는 나중에 붙여본 겁니다. 저 설비 자체가 에이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PM 이후에 다시 에이징이 클리어되고 이런 어떤 반복되는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러한 어떤 학습 모델링의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한 설비는 제너럴한 리니어 모델을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시계열적으로 시퀀설한 흐름 자체를 설명을 해주는 데는 제너럴한 리니어 모델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아까도 리커런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저런 어떤 RNN에 대한 부분들을 앙상블이라고 하죠. 이렇게 묶어내는 거. 하이브리드라고도 하고 앙상블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써서 이 설비의 바이오리듬을 조금 더 롱텀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법들을 이 안에서 부려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현장의 엔지니어들에게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오른쪽과 같이 설비 자체가 에이징이 되고 바이오리듬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특정 기간에 학습된 이 바이오리듬으로 이 설비의 헬스를 우리는 스코어로 말해 줍니다. 그래서 저 안에 이제 신호등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이 정도 되면은 설비 자체가 어텐션 페이스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PM 스케줄링을 할 때 컨디션 기반으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룰 기반보다는 조금은 더 과학적인 그런 어떤 PM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진보를 하고, 한 가지 의미 있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합적인 피처 중에서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 부분에 왜 꺼졌지 그래프가 저 부분의 주성분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파레토로 분리해내는 그런 어떤 기법들을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영역에 가장 기여도가 높았던 센서를 이렇게 파레토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저런 어떤 기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게 이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설비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설비 트러블이나 에이징이 발생했는데 어떤 센서들이 시프팅이 많고 가장 기여도가 높은지를 언제 그거 데이터 다 퍼다가 툴에 붙여가지고 돌려서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PM이나 보전의 우선순위를 찾겠습니까? 현장에서 여기에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클릭 한번 딱 하면 이 그래프가 바로 뜹니다. 그럼 원클릭으로 어떤 센서부터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될지가 엔지니어들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 과정은 설비 엔지니어들에게 있어서는 지적인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일종의 AI-라이크한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 넥스플랜트의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이러한 엔진들이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요즘 많이들 이제 시도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인지가 되어 있을 텐데, 설비 엔지니어들이 새로 입사하고 그 엔지니어의 경륜이 짧다 보니까 설비 트러블이 생기면
이 설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고참 엔지니어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를 받거나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데 그 고참 엔지니어 역시 과거에 본인이 선배로 배웠던 경험으로 배웠던 본인의 경험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후배를 가이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진 공장에서는 데이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범주는 이 정도에 불과하죠. 검색 서비스라고 하죠. 지금도 대부분의 회사에는 저런 검색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저기에 우리가 어떻게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라고 가이드합니까? 시스템 만드시는 분들이 키워드 입력하세요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더미 패턴 이렇게 키워드를 딱 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주는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의 필드에 들어가 있는 더미 패턴이라고 하는 텍스트하고 매칭되는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쿼리를 해다가 보여주죠. 그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색깔도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엔지니어들은 저 내용을 다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하는 액션이 뭐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임의로. 선택을 해서 클릭해보면 그때 EDM 같은 문서관리 시스템에 있는 이런 로우 데이터 파일이 열립니다. 그 작업을 수회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운 좋으면 내가 찾는 케이스와 굉장히 근접한 사례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땡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씩 억세스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에게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이거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뭐 찾아봐도 그렇게 이그젝틀리 매칭하는 건 나오지도 않고 별로 쓸모없네. 이제 이런 형태로 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데이터도 더 안 들어오게 되고 이제 시스템 자체가 이제 안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 이런 단어들을 이 왼쪽의 서비스에다가 저희들이 붙여봤어요. 접목을 시켜봤어요. 어떻게 접목을 시켰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PDF, MS 워드, PPT, 그 다음에 뭐 웹문서, 엑셀, 심지어는 스캐닝 해갖고 올린 이미지도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까지 들어가 있죠.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까지도 98%의 애큐레시로 다 꺼냅니다. OCR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이런 바이너리 파일에 있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텍스트로 전부 다 꺼낼 수가 있습니다. 즉 EDM, DB의 첨부 파일로 붙어있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전부 텍스트로 긁어낼 수가 있습니다. 긁어내서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의 과정을 거치냐면 프리프로세싱 단계에서 구문과 키워드를 분리를 해냅니다. 자동으로 분리합니다. 이 과정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머신이 합니다. 머신이. 그런데 구문과 키워드를 분리해낼 때 최소한 우리 전문가들이 덤이라고 하는 거를 한글로 쓰거나 영문으로 쓰거나 또는 뭐 그 안에 폴트라고 하는 것들을 불량이라고 쓰거나 폴트라고 쓰거나 이런 어떤 그 동의어나 이런 것들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머신한테. 그런 것들은 이제 딕셔너리로 짜주죠. 그 과정을 거치면 이 AI 엔진이 그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해서 구문과 키워드를 나누고 그네들의 클래스를 현상 클래스, 원인 클래스, 그 다음에 조치 클래스에 해당되는 형태로 각각의 사례들을 클래스화시키고 이 녀석의 레이블링을 하는 이 전체 과정을 엔진이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엔지니어는 이 분류가 잘된 분류인지 그렇지 않은 분류인지를 나중에 한번 컨펌만 해주면 됩니다. 요 시스템, 검색 시스템의 중간에 머신러닝 기반의 날리지 디스커버리 레이어가 하나 붙은 겁니다. 저런 레이어가 붙으면 이러한 지식 네트워크가 이 안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등록이 되고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 셀프 러닝을 합니다. 그러면 엔지니어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개별 문서 검색을 하지 않고 내가 관심 갖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 현상에 대해서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그 현상 중에서 환영 파티클 다운이라고 하는 현상과 가장 매치가 되는 케이스를 이렇게 돼서 이걸 클릭을 하면 그 밑에 환영 파티클 다운이 발생한 원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환영 파티클 다운으로 원인으로 지목됐던 과거의 케이스가 오링 마모라고 하는
사례들이 80% 확률로 저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줍니다. 그러면은 저 80% 확률의 오링마모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조치 네트워크를 다시 봅니다. 펼쳐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조건부 확률로 환영 파티클 다운 오링마모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부 확률에 매칭이 되는 조치 액션은 63%의 확률 분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단순 검색 서비스 체계에서 중간에 머신러닝의 프로세스를 거침으로 인해서 이러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는 여기에서 내비게이션 하듯이 마우스 클릭으로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케이스에 가장 시밀러리티가 높은 사례로 바운더리를 확 좁혀서 그 안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다큐멘트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히트 레이쇼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사용이 되면 엔지니어가 여기서 클릭하는 그 데이터도 전부 다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면 엔지니어들이 어떤 경로를 가장 많이 갔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서가 많이 열렸다. 그 내용이 또다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확률 분포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설비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조금 더 빨리 찾아줄 수 있는 지식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설비 다운이 됐을 때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아까 보셨던 우리 홍옥표 사장님이 데모하시다가 조금 에러가 났던 그 챗봇 환경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려서 저 안에서 설비 엔지니어 로봇과 채팅으로 우리가 퀘스천을 던지면 챗봇이 이 서비스를 현장에다 바로 줍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설비 엔지니어는 메신저 창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설비 트러블 슈팅 관점에서의 머신러닝을 활용한 AI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넥스플랜트에는 스마트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에 이 플랫폼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컴퓨터 비전, 영상 분류 관련돼서 많이 이제 해오셨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마다 제품의 분량을 광학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또는 전자현미경, 샘 같은 걸로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분량이 어떤 종류의 분량인가 이거를 구별해내고 분류하고 코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영상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질이라고도 하죠. 피처라고 합니다. 그 피처를 꺼내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피처 엔지니어링 기법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영상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은 시프트나 호그 같은 기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스케일이 커지던 작던 로테이션이 되건 어쩌든 간에 그거에 인베리언트하게 나는 피처를 뽑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시프트고, 호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울기나 방향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피처를 따냈던 것이죠. 이런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기법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 영상의 디펙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코딩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녀석이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피처라고 하는 것을 꺼낼 때 그 피처 자체를 만들어내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 필터가 시프트나 호그 같은 그런 기존의 방법들은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디자인할 당시에 우리가 사용한 피처를 만들어내는 피처 엔지니어링 필터가 우월하면 당시에는 애큐레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분량 영상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복잡도가 높아지면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필터 자체가 어베일러블하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제 그때 애큐레시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등장하죠. 재밌는 그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주최하는 전 세계 영상 분석에 관련된 그런 어떤 그 경진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2년도에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알고리즘이 CNN 기반인데 애큐레시가 73.8%대에서 과거의 우승자 대비 10%가 높아집니다. 저 안에서 5%의 애큐레시를 3%의 애큐레시를 높이는 일은 굉장히 챌린징한 일입니다. 어떻게 10%를 개선을 했는가?
이 안에서 피처를 꺼내는 컨볼루션 커널이라고 하는 그 필터를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터를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피처가 나오는 것인가를 머신 러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처 자체를 다양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결과를 갖게 되고, 이런 어떤 애큐레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조 쪽에 디펙트 분석을 했을 경우에 애큐레시가 89에서 91%까지 나옵니다. 과거의 애큐레시는 50 이하였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넥스플랜트에서는 스마트 엔지니어링에서 이 부분을 커버를 합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안에서 우리가 무빙 오브젝트 자체를 디텍을 하고 그 안에서 정경 분리를 해서 오브젝트 추출을 하고 이 오브젝트 자체의 비헤이비어를 시퀀설하게 시계열적으로 러닝을 시킵니다. 저 안에도 이제 그 CNN에 대한 그런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고 또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그런 분리 기법들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위험 지역에서 CCTV 영상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위험 통제나 준수해야 될 규정 같은 것들을 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장표 중에 마지막 장표입니다. 결론 장표인데요. 재밌는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를 직접 만드실 수가 있어요. 구글에 트렌드라고 있죠. 구글 트렌드. 구글 트렌드에 가시면 이따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지. 인공지능이라고 쳐보시고 기간을 뭐 한 5년 뒤까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인공지능에 대한 키워드 서치 트렌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2012년도에 좀 높았다가 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많이 안 찾아보죠, 사람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인공지능에 대한 키워드를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품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때가 약 한 2016년 3월에서 4월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무슨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손 드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때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저기 장영철 전무님하고 이렇게 손 들으시라고 했는데 안 들으시네요. 그래서 이때 알파고가 이세돌과 붙죠. 그래서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죠. 저때 사람들이 다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때 갑자기 트렌드가 뜁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속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요, 보세요. 인공지능 키워드, 서치 키워드의 트렌드가 지금 우리가 제조 쪽에서 인공지능을 구사하려면 우리가 지금 만져야 되는 토픽들이 사물 인터넷, IoT, 빅데이터, 기계학습 이런 것들을 같이 만져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세계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라고 하는 세계는 만나지 않습니다. 보면은 지금 보면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IoT에도. 그런데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저 간격이 점점 지금 좁혀집니다. 좁혀지고 있고 오늘날에는 거의 지금 맞닥뜨리고 있어요.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전 세계의 제조에서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빅데이터, IoT라고 하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트렌드들이 증폭되고 있다.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융합의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조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지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제조 자체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활용의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글 트렌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는 이제는 이러한 AI와 머신러닝의 만남,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의 만남, 이런 만남을 위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에 저희들이 넥스플랜트라고 하는 저희 프로덕트 라인업에 넥스플랜트 나리지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어널리틱스 이런 부분들을 레디네스를 갖고 플랫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요. 관련돼서 저의 이런 주장을 조금 뒷받침해주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좀 스크랩을 해왔는데요. 인공지능이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들만 과거에는 좀 포커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 원천 기술은 많이 공개가 돼 있어요.
공개가 돼 있고 갖고 있는 기술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차별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제조를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응용을 잘해가지고 팩토리 내에서 기업 내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활용 측면에 더 포커스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이 앞으로의 인공지능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케플런 교수가 우리나라에 4월 13일 찾아와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조에 있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트렌드,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다소 복잡하게 들리지만 별거 아닌 그런 어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중간의 과정,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친숙해지고 좀 쉽게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S가 또 스마트 팩토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데이터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비 조금 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질문이 어렵죠? 질문을 받아볼까요? 질문 한 개만 받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다 됐다네요. 네. 질문이 없으시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머신러닝 시간이 제일 긴장이 됐어요. 팝업 퀴즈를 계속 봐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내기 때문에 되게 머신러닝 하면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즐거워졌습니다. 응용 쪽으로 와서. 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